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귀신을 부를 수 있다면 그 귀신을 퇴치할 수도 있어야 한다. 5일 여름방학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겪은 일입니다. 그때 당시 친구와 같이 독서실을 다녔었는데 오전에 학원을 마치고 독서실에 가서 오후 9시쯤에 공부를 마친 뒤 독서실을 나와 집에 가는 길에 있는 놀이터에서 얘기를 하거나 편의점에서 간단한 간식을 먹고 집으로 귀가 그리고 컴퓨터를 뒤적거리다 자는 것이 하루 일과였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 여느 때와 같이 독서실에서 공부를 마치고 친구와 놀이터에서 얘기를 나누는데 어쩌다 보니 귀신이나 심령현상에 대해 얘기하게 됐죠. 사실 친구가 귀신을 아주 무서워합니다. 여하튼 여러 얘기를 하던 도중 제가 겪게 될 사건의 발단이 돼 그 얘기가 나오게 됐습니다. 제가 해주는 얘기를 겁에 질려 듣고만 있던 친구가 얘기 하나를 꺼내더군요. 학원 국어 선생님이 해준 이야기라고. 그 선생님은 친척 중에 무속인이 한 명 있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여러 귀신이나 심령현상에 관한 책과 문서들을 찾아다니고 심지어 귀신을 부르거나 퇴마까지 해봤다고 하는데 저는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진짜 있냐? 라고 웃어 넘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귀신 같은 걸 믿지 않았었죠.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친구가 이어서 한 얘기는 귀신을 불러서 퇴치하는 간단한 방법이었습니다. 친구가 알려준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장소는 밀폐된 공간. 보통 방 하나 크기의 어두운 공간이라고 합니다. 우선 손가락을 반만 오므린 상태에서 검지와 중지만 피는 겁니다. 그 상태로 다리를 어깨 넓이만큼 벌리고 두 팔은 앞쪽을 향하여 구부정하고 편한 위치로 올립니다. 이 말까지 들은 후 저는 웃으면서 장난으로 이러면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그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랬더니 친구가 웃으면서 국어 선생님이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친척이라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음기를 잘 느낄 수 있는 사람이나 신내린 사람이 귀신과 잘 접하게 된다고 했나?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여튼 그 자세로 눈을 감은 뒤 다른 생각 말고 앞으로 올린 손검지와 중지 부분에 모든 감각을 집중시키고 모든 감각을 손끝으로 보내는 것만 생각하라고 했답니다. 그런 상태로 한동안 있다 보면 손끝에 뭔가 느껴지면서 등골이 후삭하는 게 느껴진다고 하는데 그냥 한번 오싹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 번 오싹하다가 정말 심하게 서늘함이 느껴질 때가 있는데 그때가 바로 귀신이 안기를 느끼고 바로 앞에 온 거라고 하더군요. 정말 간단하죠. 그런데 문제는 간단한 대신 어떤 귀신이 올지 대화도 못하고 보이지도 않는다는 거라고 합니다. 부르는 건 여기까지이고 퇴치하는 방법은 양손 앞에 양기를 보고 온 귀신을 오른쪽 손을 왼쪽 아래에서부터 오른쪽 위로 그어버리는 겁니다. 왼쪽 아래에서 오른쪽 위로 긋는 이유는 귀신이 왼쪽을 좋아해서라는데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그럼 퇴치가 된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방법의 문제점은 부를 때와 마찬가지로 어떤 귀신인지 모른다는 것. 퇴치에 실패하면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겁니다. 친구의 말은 여기까지였고 서로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 도착한 뒤 씻고 컴퓨터 앞에 앉았을 때가 11시경. 인터넷을 끄적이다 친구가 했던 말이 생각나 호기심에 위 방법대로 해봤습니다. 방안 불은 끄고 컴퓨터만 켜놓은 채로. 조금 뒤 저는 몇 번의 서늘함 끝에 정말 그 전에 몇 번과는 다른 서늘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느낌 탓이겠지 하고 그 다음 동작을 해버렸습니다. 그 뒤 몇 번의 서늘함이 지나간 후 시계를 보니 11시 조금 넘었었나. 아무튼 꽤 긴 시간이 흐른 줄 알았는데 20분쯤 지났었죠. 그때 어머니께서 불안한 표정으로 들어오시더군요. 뭐 했냐고 말입니다. 그때 정말 놀랐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그때 제 방에서 멀리 있는 편인 주방에서 뭔가를 느끼고 오시다니 전 은근히 불안했습니다. 어머니께서 교회에 다니시는데 남들보다 신앙심이 무척이나 좋으시거든요. 그런 어머니께서 뭐 했냐고 불안한 얼굴로 물으시다니 저는 아무것도 안 했다고 말씀드렸죠. 어머니께선 잠시 제 방에 계시다 나가셨고 저는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이상하더군요. 평소엔 보통 1시쯤에 잤었는데 11시쯤에 견딜 수 없을 만큼 졸리다니 엄청 오래 잔 것 같았습니다. 제 느낌에는 갑자기 눈이 한순간에 떠지더군요. 마치 아예 잠을 자지 않은 것 같이 뚜렷한 의식이 있는 채로 말입니다. 그런데 몸이 안 움직여지더군요. 가위에 눌린 거였습니다.
전에 친구들한테 들어보기만 하고 실제로 처음 눌려본 건데 얘기해 준 거하고 달랐습니다. 자기 전에 그런 짓을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눈이 어둠에 익숙해지니 사물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내 얼굴 바로 위 천장에 방 안의 어둠보다 더 어두운 정말로 어둠 속의 어둠이라고 하면 이해가 가십니까? 전 처음에 착시 현상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가오더군요. 천천히 제 얼굴로 말이죠. 정말 무서웠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 검은 게 내려오면서 웅얼웅얼 소리가 들리더군요. 너무 무서워서 필사적으로 움직이려고 노력했지만 망할 놈의 몸은 움직여주질 않고 검은 형체가 어느 정도 내려오자 사람의 얼굴같이 보이기 시작했고 소리도 더 잘 들리기 시작하더군요. 소리는 여러 사람이 뭐라고 해대는 거였는데 내용은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저와 그것과의 거리가 30cm도 안 남았을 즈음 한순간 얼어서 멍하니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얼굴이 아니더군요. 여러 사람의 얼굴이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전 이제 죽는구나 하고 생각하게 됐지요. 왜냐면 그 여러 사람의 소음이 들리는 와중에 제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조금씩 늘어났거든요. 정말로 눈물이 나올 정도로 극도의 공포를 느꼈습니다. 아니,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 얼굴과 한 5cm 정도였나. 다가올 때쯤 지금 생각해도 소름이 돋는 하나의 목소리가 뚜렷하게 들렸습니다. 정확한 말은 가물가물하지만 제 기억으로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죽고 싶었냐? 그러면서 천장이 내려오더군요. 처음에 천장이 내려오는 줄 알았습니다. 아래가 허전해서 밑을 보기 전까지는 말이죠. 밑을 보니 제가 있더군요. 순간 제 목소리지만 엄청 큰 소리가 나오더군요. 너무 절박한 상황이어서 그랬나 봅니다. 정말 미치는 것은 가위가 풀렸구나 하고 안심하고 있는데 그 얼굴이 계속 있는 겁니다. 계속 그렇게 죽고 싶었냐? 이러면서 말이죠. 그때 어머니께서 뛰어들어오셨고 얼굴은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 그 얘기를 했더니 바로 기도해 주시고 교회에 가자고 하셔서 새벽에 어떻게 가냐고 시계를 봤는데 놀랍게도 12시도 넘지 않았었습니다. 제가 잠자리에 든 지 약 30분. 그럼 잠자리에 들자마자 가위에 눌렸다. 눌렸다고 해도 어떻게 그 긴 시간을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후에 바로 교회에 가서 철야 예배를 하시던 목사님에게 1시간가량의 기도와 간단한 의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끝난 후에 목사님이 어머니를 따로 부르셔서 얘기를 하셨는데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얘기 중간중간에 어두운 표정으로 절 쳐다보시는 게 안 좋은 내용 같았습니다. 다음날 어머니께 엄청 혼났지만 그 얼굴은 다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3 본방학이 끝날 무렵에 친구에게 들었는데 그 국어선생님 사촌이 얼마 전에 크게 다쳐서 병원에 입원했다고 말해준 게 기억나는군요. 그 얘기를 듣고 전의 일이 생각나 또 한 번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그날은 방에 불을 켜고 잠을 자게 되었죠. 첫 번째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등학생 때의 여름방학. 그땐 모든 게 다 신기하고 호기심 가득한 시절이었죠. 독서실에서 열공하고 놀이터에서 수다 떨고 집에 돌아와서는 컴퓨터에 빠지는 일상이라니 마치 고등학생의 표준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귀신 이야기를 나누다가 친구가 국어 선생님의 이야기를 꺼내는군요. 무속인 친척이 귀신 부르는 방법을 알려줬다니 이건 마치 도전하는 공포의 경계 같은 상황이었어요. 그 방법대로 해보고 갑자기 오싹한 기분이 들었다니 이건 마치 호러 영화의 한 장면 같네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갑자기 불안한 표정으로 방에 들어오시다니 이건 뭔가 잘못됐다는 징조였겠죠. 게다가 저녁 11시에 벌써 졸림이 몰려온다니 이건 마치 수면 마법이라도 걸린 것 같네요. 그리고 가위에 눌렸을 때 천장에서 어둠이 내려오는 것을 보고 그렇게 죽고 싶었냐라는 목소리를 들었다니 이건 마치 영화 속 악몽 장면 같아요. 다행히 어머니께서 들어오셔서 상황은 종료됐지만 그 후에 어머니에게 혼나고 교회에서 기도와 의식을 받았다니 이건 귀신과의 전쟁 후의 평화 같네요. 그리고 고3 때 친구에게 들은 국어 선생님 사촌의 사고 소식에 다시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니 이건 마치 귀신 이야기의 속편 같은 느낌이에요. 그날 밤은 불을 켜고 잤다니 이건 공포에 대한 최종 대응책이었겠죠. 아무튼 그 얼굴은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니 이건 해피엔딩 같아요.
그래도 앞으로는 귀신 부르는 짓은 삼가는 게 좋겠네요. 두 번째 이야기. 친구는 바다에 가까이 가면 죽는다. 나의 고향은 해안가 시골 마을로 바다가 무척 맑고 깨끗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이런저런 속사정도 있기 마련이지요. 어릴 적 친구인 K의 집안은 지역에서 대대로 위명을 떨쳐온 명문가였습니다. 하지만 그 명문가에서는 이상한 전원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집안의 장소는 15번째 생일날에 바다에 가까이 가면 죽게 된다는 것이었죠. 바다신이 죽어버린 자신의 아이를 대신해서 케인의 집안의 영혼을 앗아간다는 것입니다. 머리가 굵었다고 생각하던 나와 케인은 코웃음 칠 뿐이었지만 어쨌거나 K의 15번째 생일날이 찾아오게 되었고 그날 K는 학교를 쉬게 됩니다. 나는 점심시간에 슬쩍 학교를 빠져나와 상황을 살피러 갔습니다. K의 집에 도착해 초인종을 누르자 K의 아줌마가 나왔습니다. K는 어떠냐고 물으니 오늘은 하루 종일 자기 방에 갇혀있는 중이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는 K를 만나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래, 오늘이 마지막일지도 모르니까. 그렇게 말하며 아줌마는 나를 집 안으로 들여보내줬습니다. 솔직히 나는 K의 아줌마가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진짜로 그런 헛소리를 진심으로 믿고 있는 걸까? 하지만 마을 전체가 그 소문을 익히 알고 있으니 불안해지는 것도 어쩔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는 K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K의 방 앞으로 가자 K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엄숙한 표정을 지은 채로 앉아 있습니다. 나는 두 분께 인사를 건네고서 방 안으로 들어갑니다. 문을 열자 한 손에는 콜라캔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치킨을 쥐고 있는 K가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저렇게 걱정을 하는데 정작 본인은 태평하기 짝이 없는 모습을 보니 어쩐지 나도 마음이 놓였습니다. K는 나를 눈치채고 평소처럼 인사를 건네었고 쓰잘데기 없는 이야기를 나누던 도중 갑자기 K가 물었습니다. 진짜 오늘 내가 죽어버리면 어쩌지? 잠시 뭐라 대답해야 할지 곤혹스러웠지만 걱정하지 말라며 대답해 주었지요. K의 말에 따르면 K의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15번째 생일날에는 다들 방에 갇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그날의 기억이 완전히 사라져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오후 수업을 째고 하루 종일 K랑 같이 있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간식거리를 사려고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편의점에 갔다 오니 어쩐지 K의 방이 소란스러웠습니다. 그곳에는 꽤 대단해 보이는 스님이 와서 결계를 치고 여기저기 부적을 붙이고 있습니다. K는 머리부터 술을 뒤집어 쓴 다음 온몸에 제가 뿌려져서 흉한 꼴을 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K가 몸을 씻고 돌아왔고 나는 K랑 같이 여기저기 부적이 붙어있는 방으로 들어갑니다. 딱히 할 짓도 없었기에 우리는 영화나 틀어놓고 멍하니 보고 있었고 방 주변에는 마을 아저씨들이 순서를 정하고 보초를 서고 있었지요. 별일 없이 시간이 흘러 밤이 깊어 11시 무렵이 되었습니다. 나는 화장실에 가고 싶어져서 잠깐 방을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돌아오니 방 문은 열려 있었고 그 앞에서 보초를 서고 있던 아저씨 2명이 잠에 빠져 쓰러져 있습니다. 혹시나 싶은 생각에 방 안을 들여다보니 K가 없습니다. 나는 아저씨들을 흔들어 깨우고 집안 사람들에게 K가 사라졌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대로 집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K를 찾아 수색에 나서게 됩니다. 나는 택시를 잡고 곧장 바다로 갔습니다. 해안선 국도를 따라 달리니 얼마 지나지 않아 모래사장에 서 있는 K의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K네 집에 연락을 하고 K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라고 말하며 나는 K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강한 힘으로 내 손을 뿌리치며 아무 말 없이 나를 돌아본 K는 흰자를 치켜튼 채로 입에 거품을 울고 침을 흘리고 있습니다. 큰일이라고 직감한 나는 등 뒤에서 K를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하지만 K는 바다로 향하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고 앞에서 무엇인가 엄청난 힘으로 잡아당기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무서운 힘을 발휘해서 바다로 나아갔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에 온 힘을 다해서 K의 뒤통수를 후려갈깁니다. 하지만 아무리 때려도 내 주먹만 아플 뿐
K는 정신을 차릴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다행히 그러는 사이 어른들이 주변에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어른들까지 합세해서 10명은 되는 사람들이 K에게 달라붙어 끌어당겼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K는 엄청난 괴력으로 바다로 향하고 있습니다. 바닷속으로 걸어들어가 가슴팍이 젖을 정도가 될 무렵에 아까 낮에 봤던 스님이 뛰어오더니 큰 소리로 경을 읊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K는 의식을 잃으면서 다리에 힘이 풀리더니 그대로 바닷속에 빠져버립니다. 다들 당황해서 K를 부축해 바닷가로 끌어올렸습니다. 스님은 K의 이마에 부적을 붙이고 경을 읊기 시작했고 독경은 해가 떠오를 때까지 그대로 계속 이어졌습니다. 해가 뜬 후에 스님이 K의 등을 두드리며 기합을 넣자 K가 눈을 뜹니다. 하지만 K는 눈앞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전혀 모르는 듯 했습니다. 왜 내가 바닷가에 있는 거야? 왜 너도 그렇게 젖어 있냐? 당황한 나머지 상황을 이해하려고 온갖 질문만 늘어놓을 뿐입니다. 나는 K에게 어젯밤 있었던 일을 말해줬지만 믿지 못하겠다는 얼굴을 하고 있을 뿐이었지요. K는 정말 아무런 기억이 없는 듯 했습니다. 그 후에 마을에서는 한동안 그 이야기가 화제였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소문은 끊어지고 다들 그 일을 입에 담지 않게 되었습니다. K는 지금 소를 기르며 건강히 잘 살고 있고 내년에는 결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은 지역 신문에까지 나올 정도로 꽤 유명했던 터라 K에게 경을 읊어줬던 스님은 꽤 유명세를 타게 되어 돈을 잔뜩 벌었다는 소문을 전해 듣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모텔 옆방의 이상한 소리. 제가 사는 곳은 분당이지만 부산에 친한 친구가 있어 여름 휴가 때도 혼자서 부산에 놀러 갔습니다. 친구와 밤새 게임도 하고 부산의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재밌게 지냈죠. 떠나기 전날 밤 연산역에 위치한 모텔에 방을 잡고 친구와 저녁을 먹은 후에 친구는 집으로 보내고 맥주 한 병을 사들고 모텔 방으로 갔습니다. 제 방은 4층에서 제일 구석진 13호였지요. 친구랑 저녁 먹으면서 귀신 얘기를 잔뜩 해서 그런지 약간 오싹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왔던 노트북으로 일부러 음악을 크게 틀고 TV로 영화도 보면서 나름대로 무서움을 이겨내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 반쯤 되었을까요? TV를 틀어도 재미있는 건 없었고 전날 밤에 밤을 샜기 때문인지 피곤함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슬슬 자볼까 해서 노래만 켜놓고 방을 정리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자려고 하는데 갑자기 제 뒷방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처음에는 저게 뭘까라고 생각했는데 그 소리는 끊이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마치 일정한 박자라도 가지고 있는 듯이 그 소리는 몇 분 동안 끊임없이 이어졌고 저는 아까 본 무서운 이야기도 생각이 나고 해서 심장이 마구 뛰었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저런 소리가 들리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 옆방에서 신음과 비슷한 비명소리 같은 게 조금씩 들리더군요. 그래서 너무 열심히 사랑을 나누다 보니 저런 소리가 들리나 보다, 그런가 보다 하며 잠들었습니다. 다음날 늦지막이 일어나 방을 정리하고 체크아웃을 하는데 순간 궁금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로비를 지키고 있던 아주머니에게 어제 413호 옆방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고 물어봤죠. 그리고 아주머니는 대답해 주십니다. 413호는 양 옆으로 사람이 없었는데요. 네 번째 이야기, 민박집에서 죽음을 맞이했던 여자. 친구들과 1박 2일로 해수욕장에 갔습니다. 바다에서 신나게 놀다가 숙소에서 게임도 하다 보니 어느새 밤이 깊었습니다. 모두들 체력이 소진된 터라서 평소보다 일찍 잠이 들었지요. 제가 가운데서 자고 있는데 오른쪽에 누워있던 친구가 무척이나 잠꼬대가 심했습니다. 차라리 코라도 골면 나을 텐데 자꾸 옆에서 발로 차고 배 위에 발을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잠이 들려고 한순간이어서 짜증이 났습니다. 친구에게 화를 내려고 눈을 뜨고 옆을 봤는데 친구는 이불을 덮은 채로 조용히 자고 있습니다. 너무나 포근하게 자고 있었기에 마음 약한 저는 깨우지도 못하고 그냥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럴 수도 있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다시 잠을 청하려고 눈을 감으니 오른쪽에 누운 친구가
다시 팔다리를 제 몸 위에 올려놓습니다. 화가 버럭 나서 친구를 째려봤는데 친구는 조용히 자고 있습니다. 자는 척 하는 게 아니라 미동도 하지 않은 채로 얌전히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희는 각자 이불을 덮고 있었고 친구가 저에게 팔다리를 올려놓으려면 이불을 걷어내야 합니다. 하지만 친구는 이불을 얌전히 덮고 있었고 이불을 펄럭이는 소리도 없었습니다. 친구가 장난이라도 치려면 움직임이 느껴졌어야 하는데 그런 것 없이 어느 순간에 팔다리가 올라왔던 느낌이었기 때문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 어찌할 바를 몰랐기에 너무 무서워서 눈을 감은 채로 잠들기만을 바랬습니다. 꿈이라고 생각했지만 제 몸에는 여전히 팔다리의 무게가 느껴집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고 너무 무서워서 차마 눈을 뜰 수 없었지만 혹시 친구가 장난치는 것일 수도 있기에 눈을 떠보았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여전히 그대로 있었지요. 그런데 친구와 저 사이에 흐릿한 형체의 여자가 누워 있습니다. 그 여자의 팔과 다리가 저에게 오르고 있었고 여자는 저를 보면서 살며시 웃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의 그날 밤 마지막 기억입니다. 저는 그대로 기절했기 때문이죠. 눈을 떠보니 벌써 해가 중천에 뜬 점심 무렵이었습니다. 친구들은 잠을 왜 이렇게 오래 자냐고 했지만 저는 잠이 아니라 기절을 했던 것이었지요. 눈을 뜨자마자 친구들에게 이야기했지만 거짓말이라고 믿지 않았고 특히 오른쪽에 누웠던 친구는 그런 일은 없었다고 말합니다. 민박집 주인 아주머니에게도 이야기했지만 아주머니도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상식적으로 있을 리 없는 일이고 괜히 이상한 소문이라도 돌면 큰일이니까요. 그런데 점심을 먹다가 음식점에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과거에 민박집 근처에서 사고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소문을 좋아하는 음식점 아주머니께서 저희가 하는 이야기를 듣더니 해준 이야기입니다. 민박집 근처에 신혼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다른 지방에서 일을 해서 돈을 보내주고 부인은 갓난아이와 함께 살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인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 아이가 무언가에 의한 압사로 죽어 있더랍니다. 부인이 갓난아이를 옆에 눕혀놓고 잠을 잤는데 실수로 다리를 올려서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한 것입니다. 남편은 부인을 엄청나게 추궁했고 부인은 아이를 잃은 슬픔과 자책감에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어디까지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이라도 제가 겪은 일과 연관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날 밤에 봤던 여자는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왠지 무섭게 생각됩니다. 5번째 이야기. 남동생의 전화로 목숨을 구했다. 저보다 7살 어린 남동생이 있었습니다. 나는 동생 바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동생을 귀여워했었지요. 남동생도 나를 잘 따랐기에 동네에서 유명한 사이 좋은 형제였습니다. 중학교 수학여행을 가던 날의 아침, 남동생이 가지 말라며 울기 시작합니다. 초등학교 때도 그랬기에 곤란하긴 했지만 딱히 놀라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없는 동안에 우리 집 강아지를 잘 돌봐달라고 말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첫째 날 저녁, 동생이 부른 것 같은 소리에 뒤를 돌아봤지만 당연히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너무 신경을 쓰는 건가 싶었는데 왠지 모르게 걱정이 돼서 집에 전화를 했습니다. 남동생이 전화를 받았고 별일 없냐고 묻자 낮잠을 자는데 내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형제는 텔레파시 같은 게 있다는 이야기는 종종 들었기에 그런 건가 싶어 조금 기뻤습니다. 이틀째 저녁, 레크리에이션이 있다고 해서 해당 건물을 찾아가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친구와 장난치다가 도로에 뛰쳐나왔습니다. 건물 부지 아니었기에 차도 거의 없어서 방심을 했습니다. 클락션 소리에 놀라 뒤돌아보니 대형 트럭이 눈앞에 있었고 큰일 났다 싶은 순간 몸이 냅다 밀쳐지게 됩니다. 취했구나 싶어 눈을 꼭 감았습니다. 하지만 눈을 떠보니 간발의 차로 차도를 벗어나 있었지요. 다행히 살짝 긁힌 정도의 상처가 전부였고 트럭 운전수 아저씨도 당황해서 뛰쳐나왔습니다. 그날 밤에 집에 전화를 하자 또 남동생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내 꿈을 꿨다고 말합니다. 사고 이야기는 하지도 않았는데
도로에 막 뛰어나가면 안 되라고 말해왔습니다. 정말 우리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인연 같은 게 있구나 싶어서 들뜨게 됩니다. 하지만 다음 날 집으로 돌아간 후에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병원 침대 위에서 앓고 있는 남동생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말에 따르면 전날 저녁에 쇼핑을 하고 돌아왔더니 남동생이 낮잠을 자는 방에서 신음이 들리더라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서 들어가 보니 남동생이 숨이 끊어질 것처럼 헐떡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무슨 발작인가 싶어서 당황해 껴안았지만 몸을 만지니 비정상적으로 아파했지요. 어머니는 바로 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남동생을 옮기게 됩니다. 병원에서는 전신 타박상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침대에서 잤던 것도 아니라 자는 사이에 어디에도 부딪힐 일이 없습니다. 어디 떨어지거나 부딪힌 수준의 상처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마치 차에 치인 것 같았다나요. 나는 그때 나를 도와준 게 남동생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나 때문에 다친 거니까 내가 간호할 것이라며 부모님에게 말하고 그날부터 병원에서 묵으며 간병을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병실 일기로 쓸 노트를 가져다 달라고 부탁하려 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남동생이 전화를 받습니다. 지금 병실에 있을 텐데 뭐지? 하지만 곧바로 어머니의 목소리로 바뀌게 됩니다. 나는 무슨 오류가 있었나 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전화를 끊고 병실로 돌아오자 어쩐지 소란스러웠습니다. 남동생의 용태가 급변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남동생은 숨을 거두게 되었고 나는 그 후에 몇 달 동안 슬픔에 젖어 있었습니다. 동물이 주인 대신 죽는다는 이야기도 여러 있는데 어차피 죽을 거라면 남동생 대신 우리 집 강아지가 죽었더라면 하는 나쁜 생각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고등학교에 들어가고 집에 잘 들어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남동생을 떠올리게 되는 게 너무 슬펐기에 밤마다 밖에서 놀고 다니기만 했습니다. 어느 날 여느 때처럼 놀며 돌아다니는데 집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평상시에는 무시하기 마련이었지만 그때는 왠지 모르게 받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자 들려온 것은 남동생의 목소리였습니다. 형, 빨리 돌아와. 나는 강아지랑 산책 못 간단 말이야. 그렇게만 말하고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당황해서 집에 돌아가자 어머니가 통화 중이었습니다. 내게 전화가 걸려왔을 무렵에도 계속 통화 중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통화 내역에는 집에서 걸려왔던 전화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현관에서 나를 따라온 강아지가 가만히 내 얼굴을 올려다봤습니다. 그 얼굴을 바라보자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게 되어 나는 강아지에게 사과하며 밤새 울었습니다. 지금은 그 강아지도 꽤 늙어버렸지만 끝까지 내가 돌볼 생각입니다. 단 하나 신경이 쓰이는 게 있다면 지금도 가끔씩 집에 전화를 걸면 남동생의 목소리가 들린다는 것입니다. 6번째 이야기, 남편을 흉내내는 이상한 존재. 가끔 집에는 남편 같은 게 돌아옵니다. 출장 중이나 시골에 내려가 있어서 돌아올 리가 없는데도 언젠가는 캐나다에서 국제전화로 전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끊고 5분도 지나지 않았는데 다녀왔습니다라며 집에 돌아왔지요. 시간적으로 부자연스럽지 않았다면 의심조차 안 했을 정도로 남편 그 자체였습니다. 이상한 점이라곤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남편 같은 것은 어느새인가 사라져버립니다. 식사를 준비하고 있거나 시선을 돌리고 있으면 그 사이에 사라지는 것이었죠. 결혼하기 전부터 동거를 했지만 당시에는 그런 일이 없었으니 어쩌면 지금 사는 집이 문제인지도 모릅니다. 최근에는 나도 익숙해진 것인지 진짜 남편이 돌아와도 의심하게 될 정도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일지는 모르지만 당사자인 나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하지만 남편에게도 직접 말해봤지만 믿어주질 않습니다. 남편의 생명이라면 그래도 남편 본인이니 마음이 편하겠지요. 하지만 혹시 남편으로 가장한 다른 무언가라면 오늘은 남편이 계속 집에 있으니 안심하고 있지만 언젠가 바뀌어 버릴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무서워집니다. 친구는 남편 같은 게 왔을 때 영상으로 기록을 남기라고 조언했지만 왠지 모르게 꺼려졌습니다. 단 한 번 남편 같은 게 광고지에 낙서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정작 남편에게 보여주니 내가 장난치는 것이라 여겼는지 그냥 웃어넘겼습니다.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7번째 이야기, 시체에 관한 이야기. 첫 번째로 시체는 의외로 금방 썩습니다. 보통 시체가 몇 년에 걸쳐 썩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양지 바른 곳에 좋은 흙에 묻는다면 시체는 1년 만에도 다 썩어버립니다. 분명 1년 전에 시체를 묻은 무덤이어도 완전히 뼈만 남은 상태로 나오는 무덤이 꽤 있습니다. 어떤 유족들은 자기가 잘못 묻어서 그런 것인지 남의 무덤을 판 게 아닌가 걱정하지만 잘 썩는 곳이 좋은 무덤이라는 사실을 이해시켜야 할 때도 있지요. 두 번째로 사람 몸에서 가장 마지막까지 남는 부분은 두개골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의외로 허벅지뼈입니다. 달랑 허벅지뼈 2개만 나오는 무덤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 곳에서의 허벅지뼈는 마치 PVC 파이프처럼 단단하고 굵습니다. 세 번째는 물에 잠기면 시체는 썩지 않습니다. 가끔 무덤을 파다 보면 흙과 물이 섞여서 거의 미숫가루 같은 완전히 물바다인 곳이 있지요. 그런 곳은 10 중에 9은 썩지 않은 시체가 나옵니다. 시체를 썩게 만드는 미생물과 흙속 벌레들은 물속에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익사한 시체는 잘 썩지 않습니다. 익사한 시체가 빨리 너덜너덜해지는 이유는 물고기가 파먹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는 죽은 시체에서 머리카락이 자랄까요? 시체에서 머리카락이 계속 자랐다는 괴담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사람도 머리가 빠지는데 그럴 리가 있을까요? 시체의 머리가 길어진 것은 크게 2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피부가 쪼그라들면서 피부 속에 파묻혀 있던 부분이 드러나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싸구려 삼배수해 때문이지요. 삼배수인은 원래 시체와 같이 썩어야 합니다. 하지만 70년대에 싸구려 수의나 가짜 수의가 판치던 시절에 나일론을 섞어서 만든 수의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가로줄은 삼배라서 다 삭았고 세로줄은 나일론이라 삭지 않은 경우가 있었지요. 이러면 이게 마치 머리카락이 시체의 몸을 칭칭 감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5번째로는 시체를 묻을 때 석회를 치는 이유입니다. 시체를 땅 속에 넣고 흙을 약 30cm가량 덮은 후에 석회가루를 뿌립니다. 이렇게 석회가루를 뿌리면 야생동물이 파헤치지 못하고 벌레가 꼬이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말입니다. 석회가루를 뿌리는 이유는 크게 2가지입니다. 하나는 물이 시체에 닿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흙에 섞인 석회가루는 물이 닿으면 시멘트처럼 굳어지는데 이러면서 시체를 묻은 직후에 비가 오더라도 시체가 묻힌 부분은 흙이 보송보송한 상태로 유지가 됩니다. 그런 상태가 지속되면 잘 썩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석회가 시멘트화되는 과정에서 열이 발생하는데 열은 시체를 더 빨리 썩게 만든다고 합니다. 이 지식은 상당히 왜곡되어 전해졌던 때가 있습니다. 어느 시대에는 콘크리트 관이 유행했던 때도 있는데 콘크리트 관에 담긴 시체는 하나도 썩지 않습니다. 콘크리트 관이 수조처럼 물을 고이게 하는 역할을 하기에 땅속에 묻더라도 수장하는 것과 같은 형태가 되어버립니다. 6번째는 목재관도 너무 두꺼운 것은 좋지 않다고 합니다. 나무만 썩고 시체는 썩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지요. 마지막으로 시체 썩는 냄새는 의외로 별로 역하지 않습니다. 일상에서 맡을 수 있는 냄새 중에 시체 썩는 냄새와 가장 비슷한 냄새는 청국장 냄새입니다. 시체 썩는 냄새는 하수구 슬러지 냄새 같은 게 아니라 꼬리꼬리한 냄새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발냄새도 비슷합니다. 사람의 발에서 나는 냄새는 발의 각질이 공기가 잘 통하지 않는 신발 속에서 부패하는 냄새이기에 같은 이유로 시체 썩는 냄새와 비슷합니다. 시체 썩는 냄새와 진짜 똑같은 냄새를 맡아보고 싶다면 닭을 요리하고 남은 생닭 껍질을 싱크대 수치구멍에 넣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나면 나는 냄새가 있습니다. 그 냄새가 시체 썩는 냄새와 거의 일치한다고 합니다.